반전이 있는 사건이니 스포 방지를 위해 영상을 다 볼 때까지 댓글을 보지 않으시길 권장합니다. 화려한 뉴욕 도심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값비싼 보석, 우아하고 매혹적인 차림새의 용의자, 그 뒤를 쫓는 중절모를 쓴 잘생긴 탐정과 그의 조금은 어리바리한 조수. 마치 탐정소설에서 튀어나온 것만 같은 단어들의 나열이죠. 듣기만 해도 두근두근 긴장되는 이런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탐정의 조수가 되어 용의자의 뒤를 밟아달라는 제안이 들어온다면 무척 떨리고 신날 법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제안을 받았던 한 여인과 그로 인해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에 관하여랍니다. 1946년 가을, 이제 갓 성인이 된 펄 러스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고향인 펜실베니아주의 작은 마을 퀘이커타운에서 벗어나 엄마가 살고 있는 뉴욕시로 향했습니다. 눈이 돌아가게 화려한 이 대도시에서 펄은 물 만난 물고기처럼 신이 났죠. 어퍼 웨스트사이드의 자취방을 구하고 백화점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게 된 펄은 머리도 옷차림도 모두 최신 유행에 맞춰 다듬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펄은 누가 봐도 세련된 뉴요커 같아졌고 그런 펄에겐 데이트하자고 쫓아다니는 남자들이 줄을 섰기에 그녀는 무척 기분이 좋았습니다. 1946년 11월의 추수감사절, 명절을 맞아 지하철을 타고 브루클린에 살고 있는 엄마와 새아버지를 만나러 가던 펄 러스크에게 무척 잘생긴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맞춤 양복에 중절모를 쓴 남자는 알렌 라 루라는 마치 소설에 나올 법한 이름에 무척 매력적이었죠. 하지만 낯선 사람을 따라가선 안 된다는 엄마의 가르침을 기억한 펄은 이름도 알려주지 않고 헤어졌습니다. 펄은 지하철에서 만났던 잘생긴 남자에 관해 몇 번 이야기하고는 잊어버렸고 그렇게 크리스마스 이브가 다가왔습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있었겠지만 펄의 반짝반짝한 뉴욕 라이프는 시작한 지 고작 3개월 만에 아주 큰 굴곡을 맞이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쇼핑을 대비해 영업사원을 지나치게 많이 뽑아두었던 백화점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자 줄줄이 해고해버렸거든요. 순식간에 길거리에 나앉게 된 펄은 크리스마스에 엄마에게 다녀오면서도 기분이 울적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잘생긴 남자가 어디선가 나타나 펄에게 다가왔습니다. 펜슬 스트라이프 무늬의 더블 브레스트 양복 차림인 그는 펄에게 자신이 술을 살 테니 이번엔 이름을 알려달라며 미소 지었고 펄은 딱 한 잔만이라면 싶어 그와 함께 타임스퀘어에 있는 술집으로 향했죠. 남자는 사실 자신은 큰 보험회사에 소속된 탐정이라며 도둑맞은 물건을 회수해 회사가 보상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펄을 처음 만났을 때도 보석을 훔친 용의자를 쫓고 있었는데 용의자가 그를 잡고 힐끗거려 펄에게 갑자기 말을 걸었던 거라고요. 그는 자신이 만약 그 용의자를 또 쫓는다면 분명 눈치채고 도망칠 것 같아 걱정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니 만약 펄이 그를 대신에 도울 수 있다면 충분한 돈을 지불하겠다고 이야기했죠. 탐정소설을 무척 좋아하는 펄은 그의 이야기에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탐정을 대신해 용의자를 쫓는다니 말만 들어도 신나는 모험이었으니까요. 그는 펄이 위험에 처할 일은 전혀 없으며 그저 용의자를 따라가서 사진만 찍으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의자는 여성으로 훔친 보석을 늘 몸에 지니고 있는데 몸을 함부로 수색할 수는 없으므로 갖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용 엑스레이 카메라로 뒤에서 몰래 찍어오면 그걸 확인하고 영장을 받아오겠다는 얘기였죠. 다음 날인 12월 26일, 펄은 탐정 알렌 라 루를 다시 만나 용의자인 올가가 비서로 일하는 모자 회사로 향했습니다. 탐정 알렌은 펄에게 회사로 들어가 뭘 묻는 척하며 올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오라고 시켰고 펄은 아주 유능한 조수답게 올가의 얼굴뿐만 아니라 외투며 모자까지 외워왔습니다. 그러자 탐정 알렌은 펄에게 구멍이 뚫린 신발 상자 정도 크기에 갈색 종이로 포장한 상자를 건네주며 이걸 올가의 허리춤쯤에 가져다 대고 상자 뒷면에 줄을 당겨 사진을 찍으라고 시켰습니다. 최대한 가까이에서 찍어야 엑스레이 사진이 잘 나올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았죠. 상자를 받아든 펄은 올가가 퇴근할 때를 기다려 올가와 함께 지하철에 올라타고 브루클린에서 내린 뒤 올가에게 바짝 붙어 카메라를 대고 줄을 당겼습니다. 잘 찍혔을까 싶어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타임스퀘어로 돌아와 탐정 알렌에게 카메라를 돌려주었죠. 펄은 올가가 누가 자신의 사진을 찍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의기양양하게 자랑했습니다.
탐정 알렌은 무척 만족해하며 사진을 인화해보고 잘 나왔는지 알려주겠다고 상자를 들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그는 사진이 제대로 찍히지 않았다고 알려왔죠. 카메라가 구형이라 그런 모양이니 더 좋고 비싼 카메라로 바꿔오겠다고요. 며칠 걸린다던 알렌이 다시 연락이 왔을 땐 12월 31일 아침이었습니다. 그가 군에서 쓰는 최첨단 카메라라며 건넨 새 엑스레이 카메라는 이전 것보다도 훨씬 크고 무거웠죠. 카메라는 마치 연말 선물처럼 메리 크리스마스와 새해 복 많이 받으란 글귀가 적힌 선물 포장지로 씌워져 있었습니다. 펄은 탐정의 지시에 따라 브루클린의 지하철역에서 기다렸다가 출근하는 올가의 뒤를 따라 탔습니다. 올가는 커다란 선물 꾸러미를 들고 있는 펄을 보았지만 자신을 쫓고 있는 탐정의 조수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못했습니다. 올가가 타임스퀘어에서 내리자 펄 역시 카메라를 들고 올가를 쫓았고 올가의 허리춤에 카메라를 향하게 한 뒤 줄을 당겼습니다. 그 순간 어마어마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깜짝 놀란 펄은 카메라를 놓쳤고 올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졌죠. 올가의 왼쪽 다리는 거의 끊어져 있었고 온 사방에 피가 가득했습니다. 경비원들이 달려와 무슨 일이냐고 고함을 지르자 펄은 피투성이가 된 자신의 옷을 내려다보며 멍한 얼굴로 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사진을 찍었을 뿐인데 누가 갑자기 이 사람을 쐈어요. 경비원이 펄의 카메라를 빼앗아 포장지를 찢자 그 안에는 총신을 짧게 만든 샷건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걸 본 펄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울기 시작했죠. 총을 본 경비가 이 여자가 당신을 쏠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올가는 고개를 저으며 남편이 날 쏜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펄은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쏟으며 올가에게 죄송해요. 저는 엑스레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줄만 알았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라고 했고 올가는 펄의 말을 믿는다며 경찰이 남편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였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올가 트라파니는 1945년 5월 14일 알폰소 로코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툭하면 외박하고 갑자기 어디서 현금과 새 차를 가져오는 알폰소가 자동차를 훔친 뒤 먼 곳에 가서 팔아버리는 범죄자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걸 알게 되기까지 올가는 어느 날은 세상 다정하고 어느 날은 바람 피우는 거 아니냐며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과 사느라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결국 올가는 1946년 4월 집에 잘 오지도 않고 와도 폭력이나 휘두르는 남편을 상대로 혼인 무효를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알폰소는 이걸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었죠. 알폰소는 올가가 다른 남자와 함께하는 꼴을 보느니 죽여버리겠다며 올가의 회사로 협박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몸이 안 좋은 상태로 지하철에 앉아있던 올가에게 나타난 알폰소는 과거엔 자신이 너무 심했다며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자기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올가는 알폰소의 차에 올라탔고 알폰소는 곧장 칼을 꺼내 올가의 목에 겨누고 차를 운전하기 시작했죠. 알폰소는 총 5일간 올가를 감금했고 그 사이 올가를 데리고 이동할 때면 올가의 머리에 총을 겨누었습니다. 5일이 지난 뒤 알폰소는 갑자기 무슨 심경의 변화가 생겼는지 올가를 풀어주었죠. 얼마 후인 11월 1일 올가는 집에서 어머니와 저녁을 차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른다리에 끔찍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다리를 내려다보니 피가 철철 나고 있었죠. 병원으로 실려간 뒤에야 올가는 그게 알폰소가 쏜 총알이 허벅지를 관통했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12월 9일 올가는 다시 직장으로 돌아갔고 역으로 가는 길에 숨어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알폰소를 발견했습니다. 겁에 질린 올가가 경찰에 전화하자 경찰은 걱정하지 말라고 답했죠. 알폰소는 그날 올가의 회사로 전화해 자긴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며 저번엔 실패했지만 다음번엔 죽일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며칠 뒤에도 알폰소를 본 올가가 경찰에 다시 전화하자 이번에는 경찰이 집에 데려다 주었죠. 올가는 얼마 후 알폰소를 지하철역에서 또 마주쳤고 허겁지겁 달아나 경비원의 도움으로 알폰소가 타지 않은 열차를 타고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쯤부터 올가가 퇴근할 때면 경찰이 찾아와 집으로 가는 길에 동행했습니다. 12월 26일 펄이 갈색 종이로 감싼 신발 상자 속에 카메라를 갖고 돌아오자 알폰소는 올가의 회사로 전화해 올가에게 기도나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전해 라고 말하고는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펄 러스크는 자신이 총을 쏘는지도 모른 채로 올가의 왼쪽 다리를 향해 총을 발사했죠.
올가는 다음 날인 1월 1일 무릎이 15cm가량의 위치에서 다리를 잘라야만 했습니다. 펄은 알폰소의 주소를 경찰에게 알렸지만 알폰소는 이미 달아난 뒤였죠. 하지만 총격이 있은 후 6일 뒤 경찰은 알폰소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알폰소는 자신을 쫓는 경찰을 향해 4차례 총을 쏘았고 그는 경찰이 쏜 총에 맞아 현장에서 사망했죠. 그의 주머니에는 올가와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알폰소의 사망 소식을 들은 올가는 드디어 잠 좀 제대로 잘 수 있겠네요 라고 말했다고 해요. 펄은 체포되었지만 상황을 전혀 몰랐기에 며칠 뒤 풀려났습니다. 올가는 이후 직장을 잃었고 가난에 허덕이며 살았습니다. 수차례 알폰소의 위협에 대해 알리고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경찰의 탓이 크다는 이유로 올가는 정부를 대상으로 20만 달러의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알폰소로부터 올가를 지켰어야 하지 펄 러스크로부터 지켜야 할지는 몰랐으므로 경찰의 잘못이 아니란 결론이 내려졌죠. 참고로 이후 펄과 올가는 종종 만나며 친구로 지냈다고 합니다. 펄 역시 알폰소에게 이용당한 피해자일 뿐임을 올가가 이해해준 덕분이었겠죠. 시작은 흥미진진한 탐정소설 같았지만 알고 보니 끔찍한 집착에서 비롯된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탐정조수의 엑스레이 카메라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요.